정의와 행복, 탁월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플라톤을 제가 이제 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플라톤 가르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플라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자다라 그러면 철학자는 논문 형식의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그 이유는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쓰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근데 플라톤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사람은 한 대화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30편 정도 썼고요. 편집글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뭐 편집글의 경우에는 이거 뭐 이제 진짜 플라톤이 쓴 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약간 이제 무시하고 얘기를 하자면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저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소설 같은 거를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셜록 홈즈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그 얘기를 코난 도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죠. 코난 도일이 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소설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이 어떻게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전혀 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얘기도 어떤 주장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플라톤은 그런데 뭐뭐라고 생각했다라는 추정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난 도일은 어떤 사상가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무슨 뭐 해밍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소설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소설을 썼는데 우리가 그 소설들을 읽고서 아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은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상을 그 저자가 직접 내 세상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소설을 읽고서 이 저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추정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 제가 이제 플라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할 테고요. 그 외에도 뭐 책들 보면 플라톤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철학사 책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사실은 전부 다 추정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플라톤은 소설만 썼을까? 철학자인데, 그렇죠? 왜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톤이 쓴 그 소설책들에 보면 주인공으로 주로 많이 등장한 소크라테스가 이 소설 저 소설에서 여러 군데에서 책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도대체 책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냐? 자, 뭔가 배우려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뭔지 아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궁금한 걸 물어와서 또 대답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움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책은 혼자서만 얘기하지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 그러면 300페이지 동안 그냥 줄줄줄줄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논문 형식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거는 그 얘기는 플라톤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플라톤도 도대체 책을 썼단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책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죠? 재밌게도 이 플라톤의 대화편 형식이라는 책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라는 그 플라톤의 어떤 지적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먼저 첫째로 거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맨날 자기가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한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뭐 안다 그러니까 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가르쳐 준다 그러면 용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 이제 상대방이 용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용기가 그런 거 맞아요? 뭐 이러이러해서 좀 그건 용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좀 듣다가 자기도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고요. 아까 내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 이거 좀 말을 조금 고쳐서 용기가 요렇게 얘기하면 그게 용기입니다. 그럼 또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좀 듣고 있다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제 한참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뭐 경건이 뭐냐 용기가 뭐냐 이런 거 한참 물어보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 딴 데 좀 가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가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뭐 그러고 끝나요. 자 그러면 내가 경건이 도대체 뭐라고 플라톤은 도대체 경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경건에 대한 대화편은 이제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이 있고요. 용기에 대한 건 라케스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어보면 쭉 읽어요. 그럼 뭔가 답 같은 게 나왔어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거기 보통 좀 나옵니다. 나오면 이게 답인가 보다 그러는데 한참 좀 읽다 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고 나와요. 이거 아니었나 보다. 그럼 또 좀 읽다 보면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계속 아니라 그러고서 끝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끝나요. 허탈합니다. 자, 내가 도대체 경건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경건에 대한 책이란 걸 읽어봤는데 한참 읽고 나니까 경건이 뭔지 모릅니다라고 끝났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 알겠는데 쟤도 몰라. 내가 제 책을 왜 읽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 플라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플라톤 책 읽으면 경건이 뭔지 좀 알까 하고서 그 플라톤 책을 읽어봤더니 얘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걔 책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플라톤의 책은 그걸 읽어서 도대체 경건이 뭔지를 배우겠다. 경건이 뭔지 누가 알려주면 정답 내가 익혀서 그거 열심히 외가지고서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경건 이겁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경건 이겁니다. 이런 대답하려고 플라톤 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책을 왜 읽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그 대화를 따라가면서 가끔 그래요. 소크라테스 책들을 특히 이제 초기 대화편들인데 읽다 보면 대화 상대자가 너무 멍청해. 나 같으면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상대방이 좀 멍청하게 대답을 안 했으면 소크라테스 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굉장히 멍청하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여기서 왜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플라톤이 그런 걸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자가 경건이 도대체 뭐냐라는 정답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도대체 경건이 뭘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경건이 무엇인가, 용기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의 과정에서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답들이 이미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좀 곤란하다.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를 하기 위해선 그 멍청한 대화 상대자가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뭔가 좀 다른 걸 고려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 사고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특징들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이라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초기 대화편들이 정말 읽어도 정말 허탈하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끝에 그냥 정말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국가는 이제 중기대화편이고요. 중기대화편 이후로 가면 대답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적어도 주인공의 주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 왜 도대체 중기에 가면 그런 대답이 등장을 하는지도 오늘 그 일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플라톤은 죽을 때까지 대화편 형식이라는 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대화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답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뭘 배우려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답을 그냥 배우겠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지만 중기 이후에 가면 대답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착각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대화편 형식을 유지했다는 것은 끝까지 이거 읽고서 뭐 플라톤 선생님 말씀 줄 쫙쫙 밑줄 쫙쫙 쳐서 막 외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플라톤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소크라테스 얘기 그건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플라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입니다. 철학함이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사고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탁월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게 우리 주제인데 첫 번째 대답, 탁월한 리더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 얘기들 듣고서 그냥 그 얘기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그랬는데 이제 동양선연에선 100번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100번 읽으면 암기할 정도까지 읽는 건데 그거 뭐 암기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달달달 외가지고서 그걸로 내가 뭔가를 알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죠? 탁월한 리더는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톤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이제 중기대화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의, justice, 혹은 올바름,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등장을 해요. 초기대화편들하고 다르게. 왜 등장을 하냐?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옆에서 정의라는 애가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목소리를 잃지 않은, 내가 벙어리가 아닌 한 가만히 맞고 있는 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다. 그 지켜보는 거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도대체 이 경우에는 내가 좀 쿨하게 스스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을, 지금 만약 전시 상황에 말하자면 전쟁이 붙었는데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쿨하게 있어. 여기 이쯤에서는 그래도 정의가 뭔지 좀 얘기하고 최소한 이쯤 된다면 정의 그렇게 욕할 만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정의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먼저 이제 트라시마코스, 국가 1권에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정의는 득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정의가 득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부정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참주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참주라는 말은 좀 이렇게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독재,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라와 부족을 자기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부정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탁월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그거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약간 좀 순진한 애들인 건 맞는데 순진한 만큼 좀 멍청해. 남들 얘기, 그러니까 정의롭게 산다 그러면서 이제 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뭐 이러는데, 똑똑한 사람은 남들 볼 때는 규칙을 지키고 남들 안 볼 때는 규칙을 살짝 피해가면서 챙길 거 챙기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정의롭다고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거 규칙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사람 걔는 좀 내가 특별히 욕할 건 없네요. 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많을수록 내가 유리해. 말하자면 내가 쟤네들 등쳐먹기 편해요. 이게 정의로운 애들은. 그러니까 좀 순진하고 찌질한 애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탁월한 리더냐? 그럼 부정의한 애들이냐? 부정의한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건 훔치고 걸려서 감옥 가요. 그럼 감옥 가는 애가 어떻게 탁월한 리더겠어? 당연히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리더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손수건 하나 훔치고 이런 찌질한 거 말고요. 훔치려면 좀 큰 걸 훔쳐야지. 나라를 훔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훔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아야 돼요. 딱 히틀러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백성이 전부 다 하일 히틀러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 열광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탁월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나 복받은 사람 이런 평가도 받아. 탁월한 리더는 부정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 이게 탁월한 리더다. 이게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4가지 덕 배웠어요. 오늘 이제 퀴즈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요 4가지가 여기 경건 같은 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4가지가 그리스 사회에서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성질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었어요. 트라시마코스는 지혜, 용기가 탁월한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인 건 맞는데 정의, 절제 이거는 탁월한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정의하고 무절제, 요 조합, 지혜와 용기와 부정의와 무절제, 요 조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일단 지혜와 용기는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왜 있어야지 되냐? 나라를 훔치려면 멍청하면 나라를 못 훔쳐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를 쳐도 남들 모르게 사기를 쳐야지. 사기를 치다 빤히 보이게 사기치면 감옥 가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감옥 가는 건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남들 아무도 모르게 사기를 치고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건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좀 똑똑한 애가 자꾸 시비를 걸어. 그러면 용기를 발휘해서 걔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를 발휘해서 조금 멍청한 애들은 다 속였어요. 용기를 발휘해서 좀 똑똑한 애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남은 애들은 전부 다 만세, 저 사람 만세, 뭐 이런 애들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용기, 무절제도 하나 있는데, 무절제도 뭐냐면 내가 1000억을 가질 수 있는데 왜 10억에 만족해?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요 패키지가 진짜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의,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랑 대충 좀 찌질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정의가 저 덕입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요 똑똑한 진짜 탁월한 리더한테는 그게 유리해요. 대중들은 대충 정의가 저 덕입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사기치는데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리더 아닌 사람들은 요게 덕입니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요 얘기도 해줘야 돼요. 걔네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약간 곤란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제가 리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요게 악덕이라고 생각하지만, 탁월한 리더인 나는 요렇게 패키지로 가질게. 뭐 요게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글라우콘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저 귀게스의 반지 얘기했던 사람이 글라우콘이에요. 글라우콘은 플라톤의 친형입니다. 플라톤은 자기 대화편에 자기를 등장시키질 않아요. 자기는 소크라테스하고 얘기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글라우콘하고 이제 아데이만토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둘 다 자기 형입니다. 친형이 나와서 얘기해요. 자, 글라우콘이 이제 보기에, 글라우콘은 막 부정의를 찬양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글라우콘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을 부정의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으로 그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지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고 부정의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되는 거냐? 정의로운 삶 건 다 어떤 보상과 처벌 때문인 것 같다. 만약에 방금 나왔어요. 절대 반지든지 귀게스의 반지든지 이런 투명인간 반지가 있다면, 자, 투명인간 반지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귀결, 보상과 처벌을 차단하는 장치예요. 그렇죠? 내가 뭐 했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무슨 부정의한 짓 해도 그걸로 처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누구나 다 부정의한 삶을 살 겁니다. 라는 게 이제 글라우콘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명인간 반지가 있으면 뭘 할까 과연? 그러면 글라우콘 얘기가 정말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글라우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보상하고 처벌 이런 걸 자꾸 고려해 넣으니까 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한데, 우리가 그거를 딱 지워버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인데, 아까 지와 용기 있는 독재자 히틀러 같은 애가 이 정의로운 사람을 막 모하면서 얘야말로 이 나라의 적이 되는 애고 나쁜 애야, 그래서 막 얘를 감옥 보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반대쪽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부정의하지만 뭐예요? 사람들한테 막 정의롭다는 칭송, 막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글라우콘이 질문하는 건, 이 두 사람 중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누가 감옥 가서 고문받고 싶어요. 히틀러 되는 게 낫지. 근데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괴롭고 그래도 이게 옳으니까 그래도 나는 감옥 가더라도 불의한 거 안 하고 정의롭게 살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순교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저 여러분의 그 부모님 세대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부정의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글라우콘이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두 사람 중에. 감옥 가서 고문당하는 게 옳은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행복해? 애초에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 딱 듣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뭔 소리야 이게. 가끔 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들 해요. 저 제논의 역설 들어보셨죠? 제논의 역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킬레스가 왜 거북이를 못 따라가? 보면 다 아는데,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거의 그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죠. 일단, 그러니까 이쪽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글라우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국가 2권의 시작입니다.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대답하기 위해서 국가 2권부터 국가 10권까지가 전부 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글라우콘, 트라시마코스 이런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서 왜 도대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도대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위 전통사회에서 쭉 내려오는 대답들. 왜 도대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정의롭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든데 꾹 참고 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거야. 네가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말이야. 친구들이 너 당장에는 너한테 조금 이득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줘. 얘 거짓말쟁이 이러고서 안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초딩들한테까지, 요즘은 초딩한테도 안 먹혀요. 한 대여섯 살짜리한테는 좀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머리가 좀 굵어지면 할머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당장 힘들면 남이 알아준다라 그러지만 남이 알아주기는 개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가 못해서 정의롭게 살면 결국엔 끝까지 나만 손해보고 죽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냐?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신은 알아준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거든. 지금 떵떵거리고 부정하면서 잘 사는 것 같지? 쟤네 죽고 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주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천국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옛날에는 좀 먹힐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또 뭐 이제 이게 뭐 불교나 뭐 이런 데서는 네가 지금은 뭐 떵떵거리고 살 것 같지만 다음 생에 가면은 쟤는 벌레로 무슨 군뱅이 뭐 이런 걸로 태어날 거고 너는 그게 군뱅이 막 밟아 죽일까 다음 생에 가서 밟아 죽일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좀 먹힐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얘기가 먹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음 생에 천국?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떡하나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고 나는 트라시마커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챙길 거 다 챙기다가 죽는 순간에 딱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살 동안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딱 죽을 순간에 이제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딱 회개해서 그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만 안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혹은 뭐 또
이제 원래 저 보시 같은 거 이제 시주 같은 거 많이 하면 또 이제 내가 좀 나쁘게 살았어도 다음 생에 좀 이게 뭐야 저 그게 선덕이 되는 거여서 시주 자체가 또 이제 다음 생에 제대로 뭐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 사회적인 견해는 오늘날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날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이제 줄였습니다만 글라우콘 또 이제 아데만토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플라톤 형인데 아데만토스 바로 이런 얘기 다 해요. 지금 요 얘기가 플라톤 국가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한테도 막 제사 지내면 신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이 어쨌든지 간에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도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도덕체계는 여러분이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죽고 나면 천당 가요.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아 그게 바로 의무야. 도덕적인 의무니까 네가 좋든 싫든 해야지 되는 게 의무인데 왜 자꾸 보상을 따져? 정의롭게 살면 뭐가 좋나요? 뭐가 좋은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거기에 약간 부도덕한 기미가 거기 좀 들어. 왜 그런 걸 따지려 그래? 하필 완리 있고 맹자님께서 왜 하필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의를 얘기해야지 되는데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냥 가사만 적어봤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 자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요. 사실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도 아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이제 일과를 묻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은 아 그래 자기야 사랑해. 별로 영혼 없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도 별로 떨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만난 그 어떤 설레임, 그 사랑의 느낌, 그걸 갖고 있다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증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자 의무라는 거 좋은 얘기긴 한데 그 의무감이라는 게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야. 인류 역사 내내 이 얘기들을 해왔을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서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았냔 말이에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도덕 이미 고등학생 되면 이제는 이런 얘기들도 선생님들도 잘 안 해요. 이제 얘기해도 별로 안 먹힐 것 같아. 세상을 다 알아.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 듣고서 정말 정의롭게 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왜 정의롭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전통 사회적인 견해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견해는 전부 다 뭘 전제하고 있냐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는 괴롭고 고된 거야. 힘들어도 해.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죠? 힘들어도 꾹 참고 해. 왜? 나중에 가면 보상이 있을 거거든. 혹은 힘들어도 꾹 참고 해.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게 바로 의무라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정의로운 삶은 그 자체로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요. 자, 국가에 나온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뭐냐? 물론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삶은 나중에도 보상이 있을 거야. 그 얘기도 플라톤도 해요. 설사 그런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 이때 좋은 거라는 건 득이 되는 거라는 거야. 정의로운 삶은 보상 같은 거 다 빼도 그 자체로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니까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거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네가 그냥 좋은 거란 걸 몰라서 그렇지. 뭐 이기지 말하자면 플라톤이 이제 등장시킨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선 도대체 정의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정의가 정말 득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갚을 거 있으면 다 갚고 이런 게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스토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국가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자,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을돌이까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이제 사랑을 했어요. 사랑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게 동화에선 사랑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그 이후가 문제예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났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실증 나느니 새로운 설레임을 찾아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떠났어요. 갑순이가 찼어요. 근데 갑돌이가 나를 찾다니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갑순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셋이 이제 그 친구여서 이제 을돌이를 찾아가서 나순교 쪽으로 가서 이제 숨었어요. 갑돌이가 이제 막 을돌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을돌이한테 찾아와서 야, 너 갑순이 어디 있는지 알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이 순간 을돌이는 정의롭게 살아야지 되겠다. 이제 도덕 시간에 이 사람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여러분들 모범생들이시죠? 범생이들 범생이었어요. 이제 을돌이는. 그래가지고 난 정의롭게 살아야지 돼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가 도대체 뭘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의야. 칸트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공부도 열심히 칸트도 막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지 되니까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와서 너 갑순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알아요. 자, 정의롭게 살기로 굳은 다짐을 한 을돌이는, 그리고 갑순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을돌이는 갑돌이한테 갑순이 저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고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다. 우리가 그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플라톤 대화편들이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용기가 뭡니까? 뭐 얘기하면 이런 얘기 같은 거 막 해서 용기 그거 용기 아니잖아. 이런 거니까. 지금 방금 저 얘기가 국가 1권에 나온 얘기예요. 국가 1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 대화편의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가 뭡니까? 이런 얘기들 막 하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이제 논파하는 얘기들이 이제 꾹 나가다가 1권 끝날 때는 그래서 정의가 뭔지 모른다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권의 한 뒷부분에 가면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아까 이제 봤듯이 부정의가 득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부정의가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정의가 득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1권 딱 끝날 때 우리가 지금 얘기는 이제 일단 말싸움에서 소크라테스가 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도 졌어요. 일단 지긴 졌는데 트라시마코스가 그래 너 이겼다 씨 그러고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설득되진 않았어요.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 근데 어쨌든 간에 1권 끝날 때 정의가 뭔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그래도 정의가 뭔지 이제 아직 몰라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네 이러고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2권에서 이제 글라우콘이 등장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트라시마코스 진짜 설득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탐구하려고 합니다. 방금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의라는 거는 규칙 따르기로 규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기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갚을 것 갚는 게 정의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규정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례가 일어날 말, 그게 정의가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개의 경우에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의예요. 거짓말 막 하고 다니는 그건 부정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아까 그 갑돌이, 갑순이, 을돌이 이런 경우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게 정의가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미리 하자면 리더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정의다 정도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리더는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진짜 정의가 뭔지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규칙 따르기로는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규칙이든지 우리가 상상력만 많이 발휘하면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규칙이란 건 뭘 해주는 거냐면 행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기. 그쵸? 그러니까 갚을 것 갚기. 이런 거. 법 잘 지키기. 그리고 행위. 어떤 행위를 이제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규칙 따르기로 규정될 수 없으면 정의로운 행위가 뭔지가 바로 규정될 수가 없고요.
정의로운 사람을 먼저 규정하고 그런 사람이 할 만한 행동, 그런 식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규정하자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건 좀 빨리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복습처럼 이성 부분, 기계 부분, 욕구 부분, 뭐죠? 계산하는 부분, 화내는 부분, 다양한 신체적인 욕구를 갖는 부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욕구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욕구 부분만 욕구를 갖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다 이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세 부분이 있고요. 그 세 부분은 적절한 사회화를 거치게 되면 이성 부분은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 저 기계 부분은 명예, 승리 같은 걸 사랑하고 욕구 부분은 이제 돈과 이익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도 뭐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한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영혼이 있나요? 뭐죠? 나의 모든 심미적인 활동은 내 두뇌 활동의 소산물인데 뭐 영혼 이런 얘기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플라톤 시대에는 통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거든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영혼이 세 부분 나눠져 있다 별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세 가지 서로 독립적인 동기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영혼이 세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지혜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 추구도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철학자들도 결국에 모든 것이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환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프로이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어요. 플라톤 얘기는 그거와 대비시키자면 뭐냐면 신체적인 욕구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보면 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에요. 모든 게 신체적인 욕구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인을 보면 오늘날 사회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공부 도대체 왜 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다 지금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왜 도대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나? 좋은 대학 안 나오면요. 저 취직도 좀 잘 안 될 것 같고 뭐 취직은 도대체 왜 해요? 돈 벌어야지 먹고 살지 어떡하려고. 자, 가만히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건 왜 자꾸 묻다 보면 결국에 가선 쾌락, 신체적인 쾌락 이런 걸로,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장가도 잘 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시집도 잘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야지 좀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묻다 보면 모든 게 신체적인 어떤 욕구로 환원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회화의 결과고요. 갓난아기들 보면 여러분 동생들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 뭐 이런 애들 보면 정말 쓸데없는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도대체 별 이상한 걸 다 모르는데 왜 물어보네? 그거 알면 무슨 떡이 나와? 무슨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니까 명예사랑이나 이득사랑으로 설명이 안 되네. 그냥 알고 싶은 거야 걔들은. 애들이 커가면서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려라. 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알물 얻는 데에는 쓸데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 호기심이. 그렇죠? 뭐에 쓸데가 없어요? 돈 버는데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네가 돈 버는데 혹은 네 성적 올리는데 소용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 혹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원래 다 있어 누구나. 또 막 화가 나는 거, 명예에 대한 생각, 내가 막 이렇게 나의 자존감 이런 거는 있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한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왜 도대체 너 죽고 나 죽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쟤를 죽이려고 쟤 죽이려고 막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나도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잃고 집안 파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쟤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래. 왜? 내 자존감이 상처 입은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종류의 욕구로 환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은 요 세 가지는 인간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추구도 요런 쪽으로, 요거에 대한 추구도 요런 쪽으로 다 넘겨보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영혼의 지배구조 배우셨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욕구를 사랑하는 부분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욕구들이 요거에 대한 욕구로 환원시키게 돼요.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을 그게 바로 교육인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요 세 가지 욕구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 혹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익 추구나 명예, 그러니까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사실 궁극적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알고 싶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인간의 모든 동기가 이 세 가지로 환원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라톤 생각은 요걸로 요 모든 게 요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로는 환원될 수 있다라고 이제 플라톤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세 가지로 다 환원될 수 있을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따가 오후에 한번 질문거리로 제가 하나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란 건 뭐냐? 그 영혼의 세 부분, 그 세 부분이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런 세 가지 환원될 수 없는 동기 원천을 가지고 있냐?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부분은 다 나름의 자연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요. 왜 도대체 자연적인 기능을 그렇게 있냐?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진화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 가지 동기원천을 갖도록 진화되어 왔다. 그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든 과학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세 가지는 다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걸 잘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걸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욕구의 구조가 올바른 질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도대체 부정의한 행동을 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욕구의 구조가 제일 올바른 질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조금 더 한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로운 행동이 뭐냐라는 거는 규정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규정하면 통상적인 규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규정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행위를 동기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 동기를 살펴보는데 도대체 부정의한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그럼 부정의한 행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부정의한 행동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기를 치면, 그러니까 부정의한 사기 치는 것도요. 아까 경우처럼 반드시 다 부정의한 일일까? 그럴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국정원 요원이에요. 근데 적성국에 북한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땐 좀 사기 좀 잘 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기라는 말 자체가 좀 나빠서 그렇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 그건. 예. 어쨌거나 도대체 부정의한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부정의한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기를 살펴봐서 부정의한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아예 없는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라는 게 어떤 심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영혼의 상태를 바로 정의라고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 자체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면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은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 안 하겠지만 아까 을돌이 같은 상황에서는 뭐예요? 갑순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드디어 정의가 왜 득이 되는지를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정의가 뭔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정의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정말 득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직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가 뭔지부터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서 그게 정말 득이 되는 건지 아닌지 좀 살펴봅시다.
그 얘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